오늘 마련된 이 자리에서 혁신에 대해서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올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연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첫 번째 순서로는 상명대학교 소비자분석연구소 이준영 소장님을 모시고 미래 세대의 가치 소비 트렌드라는 주제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이준영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오프라인 자리, 또 온라인을 통해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뜻깊은 자리, 의미 있는 자리에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미래 세대의 가치 소비 트렌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그 트렌드 분야를 계속해서 연구해 오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이제 2009년부터 해서 공저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코로나가 시장을 바꾼다라든가 뭐 이런 코로나19 이후의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또 1인 가구 소비 트렌드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오늘 특히 가치 소비라는 그런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가치 소비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가치 소비 곡선이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죠. 사실은 가치 소비라는 게 처음 등장한 거는 거의 뭐 10년, 15년 전도, 15년도 더 됐죠. 오래된 그런 개념인데, 그 가치 소비라는 게 이제 저성장기가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가치 소비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변했냐.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이제 물건을 구매할 때 저가격이나 고가격보다는 그 적정한 가격에 적정 품질의 제품을 구매하는 그 경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양극화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시장 전체도 그렇지만 소비자 한 명의 그 소비 함수 내에서도 양극화되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은 그 오른쪽 곡선에서 왼쪽의 그래프 저가격 부분이 많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 고가격 부분이 쭉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왼쪽은 결국은 가성비를 이제 선호하는 이런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른쪽 함수에서 오른쪽 끝에 함수는 고가격 지향하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이런 소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지향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아주 큰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가치를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가격분의 혜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격을 낮추면 가성비가 올라가는 거죠. 분모가 내려가면 가치가 올라가죠. 분자, 혜택을 올리는 방법은 뭐 프리미엄의 가치로 나만의 사치나 나만을 위한 작은 사치나 뭐 스몰 럭셔리 이런 것들도 이제 제공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값비싸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준다라는 거는 다양하게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구글 데이터에서 분석을 해보면 최고라는 이런 이 수식어를 가진 이런 제품에 대한 검색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고라는 거는 아주 값이 비싸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뭐 한정판, 요즘에 리미티드 에디션 뭐 이런 것들 희소한 제품에 대한 득템하고 싶은 열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고가격, 저가격을 불문하고 고객들한테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겠죠. 핫하고 트렌디하다. 이거는 또 하나는 인스타그래머블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인스타그래머빌리티가 높다라는 건 또 제품 또는 이런 아이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치라는 건 대단히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다양화되고 다원화되는 이런 현상을 가져가고 있죠. 그만큼 다차원화되는 가치들, 다양성이 공존하는 시대에서 이 가치가 분절화되고 분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성세대와 신세대를 비교하는 이런 이 표인데요. 이 포브스에서 2020년도에 이제 발표한 건데, 이 베이비붐과 MZ 세대의 이 소비 문화, 소비 가치의 차이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대규모의 상업적인, 글로벌하고 대중적이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런 브랜드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죠. 그런데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친환경, 윤리성, 진정성, 그다음에 로컬, 현지에서 생산하고 체험 형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선호하는 이런 현상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위기의 상황을 계속해서 지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연대와 협력이라는 가치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더욱더 이런 가치들이 중요하게 돼도 될 것이고요. 특히나 ESG라는 이 키워드가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받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의 목표의 변화도 과거의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그러니까 경제적 목적이 국한되었다면 과거는 이제는 고객이나 협력단체, 지역사회, 정부까지 아우르는 윤리적 목적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특히나 환경적인 이런 가치나 환경보호에 대한 이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고하고 강조하는 이런 생태계 자본주의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트렌드에 부응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친환경 캠페인을 보여주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죠.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고요. 이 벤앤제리스라는 미국 아이스크림 브랜드인데요. 여기다 이제 카피를 하나 붙이면 어떤 카피가 어울릴까요?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네. 녹으면 망한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구도 녹으면 망하고 아이스크림도 녹으면 안 되겠죠. 자신들의 그 브랜드, 제품의 속성과 연결해서 공감을 얻는, 공감을 일으키는 이런 마케팅 캠페인을 펼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공감을 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이런 자세가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랜드 행동주의라고 하는 브랜드 액티비즘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더 중요하게 떠오릅니다. 대표적으로 파타고니아라는 이런 회사도 그렇고요. 이런 그 브랜드 액티비즘은 여러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셜한 측면이나 법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환경적인 거, 그다음에 직장에서조차도 이런 액티비즘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한다는 거죠. 또 베넨제리스 아이스크림 회사 케이스인데요. 이게 이제 이 회사가 특히 정치적인 어떤 올바름이라고 할까요? PC라고 하죠.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선도하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자를 차별을 하고 특히나 뭐 흑인 차별 논란 같은 것들도 이제 불러일으켜졌을 때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겠다라고 하면서 피칸 리지스트 맛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을 출시를 하기도 했죠. 그만큼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단순하게 요즘엔 브랜드라는 것이 MZ세대의 신념과 가치를 반영하는 걸 넘어서 오히려 리딩하고 이끄는 이런 역할이라는 게 더욱더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되게 잘하는 회사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지금 조사해 보면 오프화이트나 구찌 같은 이런 브랜드를 다 제치고 가장 트렌디하고 핫한 이런 브랜드로 이렇게 선정이 되기도 하죠. 이건 그만큼 이런 브랜드 액티비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플라이 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MZ 세대들의 스포츠 정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스포츠계에서 굉장히 만연한 그런 뭐랄까요 부조리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파하고 우리가 스포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약속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즐거움을 되찾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주고 우리만의 규칙을 쓰고 우리의 손으로 스포츠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라는 이런 캠페인을 벌입니다. 나이키가 도쿄올림픽 한 달 전에 집행한 그 광고가 있는데 이런 울림을 잘 전해주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 MZ 세대들이 그 도쿄올림픽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는가? 스포츠 정신을 만끽하고 경기 자체를 즐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펼쳐지는데 그 광고 속의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고 확장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치라는 건 단순하게 이런 이 선함 또는 이 친환경을 통한 사회적 연대뿐만이 아니라 공정성이라는 부분들까지도 이제 건드리고 있죠. 공정성을 우리나라 공정성이 얼마나 실제로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이런 조사를 해보면 MZ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응답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한 문제인식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공정성 또는 선함 또 이 어떻게 보면 올바름의 가치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스프레소 캠페인인데요. 이 공정무역 같은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정무역이 사실 되게 좋은 취지이지만 공정무역 제품의 단점은 뭐냐면
이게 인제 품질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농부들의 생활 수준이나 소득 수준을 올리지 못하고 그냥 이 공정무역만을 강조하면 그게 인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네스프레소는 연금 제도라든가 다양하게 이 농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정무역 이전에 농부들의 미래 소득 같은 것들, 미래 생활 같은 것들을 잘 케어해 주면서 공정무역의 새로운 어떤 이런 단계로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단지 인제 네스프레소가 인제 캡슐 커피 머신이라는 환경에 인제 위배되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 또 뭐 캡슐 커피를 인제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이런 캠페인 같은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많이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진정성 있다라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authentic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도브가 이제 리얼 뷰티 캠페인이라고 해서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 캠페인을 아주 오랫동안 해 왔죠. 그래서 바디 포지티브라고 해서 몸의 이제 긍정주의, 자기 몸 긍정주의라고 하는 이 플러스 사이즈 모델부터 다양한 모델들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선보여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용기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면서 도브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물음을 던지고 우리가 그 진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물음과 답변을 이렇게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진정성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겉으로만 위선적인 진정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거는 더 역풍을 맞이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키워드를 얘기할 때 브랜드 진정성은 이 두 가지 차원, 따뜻함과 유능함, 이 두 가지를 잘 갖췄을 때 존경받는 이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거나 둘 다 결여되게 되면 경멸을 받거나 질시를 받는 좋지 않은 그런 케이스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뜻함과 유능함, 가치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베스트라는 그런 가치는 지금 말씀드렸던 다원적인 그런 사회적 가치와 인간적인 가치와 더불어서 품질적인 부분까지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아까도 이제 로컬에 대한 중요성 같은 것들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는 로컬에 대한 관심.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로컬 콘텐츠를 발굴해서 크리에이팅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대단히 또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시해 놓은 거 보니까 또 로컬 관련 이런 기업도 있는 걸 봤어요. 로컬은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공간 플러스 이거는 인제 플러스해서 또 인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콘텐츠 같은 것들을 크리에이팅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공간을 크리에이팅하는 거죠. 그 영도에 가면 영도 피아크라는 공간입니다. 대형 크루즈를 모티브로 해서 이 부산 영도의 정말 아름다운 풍경과 그 지역 콘텐츠 자체를 정말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제주 해녀 부엌이라고 하는 건데요. 해녀의 스토리를 콘텐츠화 시켜서 이걸 이제 식당에서 밥도 먹고 해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런 또 지역색이 굉장히 강한 이런 로컬 크리에이팅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비즈니스를 선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지역에서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가치 같은 것들은 경험 경제의 차원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조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대두가 되죠. 자,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미래 소비자는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기보다는 더 풍부한 경험을 또 체험을 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체험이라는 요소가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래서 구독이라든가 또는 스트리밍이라든가 공유 경제라든가 다양한 이런 솔루션 같은 것들이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이런 가치들이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로컬 콘텐츠가 로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디지털을 통해서 하이퍼 로컬로 연결되고 이게 전국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는 게 또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현상이 더욱더 커지고 있죠. 자, 우리가 인제 어떤 가치 같은 것들을 전달하고 고객들과 이런 것들을 공유할 때 중요한 거는 사실은 팬들이죠, 팬들. 요즘에 인제 팬슈머라는 그런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슈퍼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열렬하게 지지하고 서포트하고
인게이지먼트, 참여하는 이런 이 고객들, 팬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고객들이 실제로 공감에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고객들한테는 결국은 행동을 넘어서 습관으로 형성이 되고, 이런 습관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카카오톡은 처음에 이 시장에 등장했을 때 여러분 다 문자 메시지 보냈지 카카오톡 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 국민이 이게 습관화됐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혁신이 완성되는 거죠. 혁신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다. 결국 고객이 인게이지먼트와 이런 팬덤과 팬슈머들이 확보됐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지한 트렌드 코리아의 마지막 키워드가 내러티브 자본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업의 서사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느냐. 내러티브는 청중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팬슈머와 청중을 통해서 완성하고 해석적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죠. 스토리텔링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면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BTS 아미라든가 또는 무신사의 그런 이 팬들, 결국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그런 어떤 팬덤, 팬슈머들이 함께 소통해 가면서 완성해 나가는 브랜드 내러티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크 트웨인의 말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20년 후에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더 실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돛줄을 던져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서 항해하라. 당신의 돛에 무역풍을 가득 담아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혁신을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또 더 적합한 그런 말이 아닐까 싶어서 마지막 이 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준영 소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미래 세대의 가치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좀 나의 소비가 조금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이길 바라는 그런 미닝 소비 트렌드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 보호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조금 더 중심을 두는 이런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좀 우리 사회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신세대의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순서도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순서는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님께서 미래 세대와 혁신을 위한 ESG 투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KTNG 측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미래 세대와 혁신을 위한 ESG 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G라는 것이 요즘에 화두인데 ESG는 도대체 무엇인가? 또 ESG 투자가 과연 시장을 이길 수 있나? 또 해외 기관들은 ESG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럼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란 무엇인가? 여기 이제 제 인생을 바꿔놓은 한 권의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20대 후반에 증권회사를 들어가서 애널리스트와 또 뭐 펀드 상품 운용도 했으니까 펀드 매니저 또 브로커 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많이 벌까 하고 골몰하면서 20대, 3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좀 늦지막히 2000년도에 영국에 MBA를 하러 제가 유학을 갔는데, 가서 며칠 지나서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면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부제로는 글로벌 레볼루션이라는 이 책을 제가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이 책을 제가 처음 봤을 때 느낀 점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건 똑똑한 사회 책임 투자라는 것은 똑똑한 바보라는 뜻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14, 15년 정도 증권사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것은, 투자라고 한다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인베스트먼트 리턴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것,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전 투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투명하게 해서 투자를 하지만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그 담론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생경하게 다가왔었고, 이것은 형용 모순이 아닌가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책을 다 읽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ESG와 관련된 일을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영국에서 좀 경험을 쌓은 후에 한국에 이걸 좀 가서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2007년도에 사회 책임 투자 세계적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책은 많이 팔리진 않았습니다. 조금 제가 일찍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책을 통해서 저의 삶과 저의 인생 항로가 궤도 수정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왼쪽에 보면은 Money First Investment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대척점에는 Impact and ESG First Investment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Money First Investment라는 것은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사회적 가치가 네거티브, 마이너스인 투자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마약 거래가 있을 수 있고요. 성매매, 또 아동 노동이라든가 과잉 노동을 하게 되면 코스트를 줄임으로써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머니 퍼스트, 돈만 추구하는 투자 혹은 돈만 추구하는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이 임팩트를 추구하는 겁니다. 돈은 조금 벌거나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가치가 플러스인 그런 투자 혹은 비즈니스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각종 돌봄 서비스에 투자한다라든가 지원한다든가 소셜 벤처, 소외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이라든가 등등등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 정도 위치한 것이 당장 돈은 덜 벌지만 덜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큰 돈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라든가 탄소 저감 기술에 투자한다든가 환경 부하를 낮추는 그런 테크놀로지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것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이 투자의 어떤 스펙트럼 속에서 두 마리 토끼를 저는 잡는, 즉 사회적 임팩트, 사회적 가치도 플러스로 창출하면서 또 화폐 단위의 투자 수익도 플러스로 창출할 수 있는 이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요즘에 경제나 금융이나 또 기업 자본시장에서의 화두인 ESG 투자인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머니 퍼스트 투자인 경우에는 후진국형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투자라고 말합니다. 그 대척점에 있는 임팩트 ESG 투자라는 것은 선진국형 가치를 지향하는 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7월 달에 웅크타드 UN 무역개발위원회 약 18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있는 웅크타드로부터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투자에 있어서도 그동안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은 너무나 배가 고팠잖아요. 절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돈 버는 투자를 해왔다면 이제는 지금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를 담은 그러한 어떤 투자로 이제는 이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 사례를 하나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양유업은 제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로 있을 때 가장 우량 회사에 속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남양유업이 대리점 갑질 사건에 연루되면서 소비자들 불매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이듬해 그 우량한 회사가 400억 정도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게 되고요. 그 당시 주가는 약 117만 5천 원 정도에 달했었습니다. 그러던 주가가 2016년도 또 외손주의 마약 스캔들 이런 것들이 또 터지면서 이듬해 2017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약 770억 정도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불가리스 사건에 또 연루되고 한참 시끄럽다. 급기야는 홍원식 회장이 사모펀드에게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0만 원에 갔던 기업의 주가가 25만 원까지 계속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 경영권을 넘긴다는 보도가 나온과 동시에 그 다음 날 상한가를 치게 되고요. 25만 원짜리 주가가 75만 원까지 치솟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남양유업의 지난 한 7, 8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배경에는 단순히 재무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의 오너 일가의 어떤 리스크라든가 또 그로 인한 어떤 레퓨테이션, 또 브랜드 이미지의 훼손, 또 관계 관리의 실패, 뭐 이런 비재무적 측면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또한 ESG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왜인데 ESG가 이렇게 키워드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BBC 때문에 그렇다. 영국 방송, 공영방송 BBC가 아니라 이니셜을 따온 건데요. 블랙락의 B, 블랙락이라는 것은 한 9조 달러 정도의 자산을 운용하는 전 세계 넘버원 운용사인데요. 9조 달러면 잘 계산이 안 되시죠? 1경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이제 레리 핑크라는 CEO가 최근에는 이제 계속 CEO 레터를 통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든가 또 ESG를 강조하고 있고 또 디카보나이제이션, 탈탄소, 또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투자 배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작년 11월 달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든가 정책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ESG 친화적입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탈퇴했었던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재가입하겠다. 또 미국의 상장 기업으로 하여금 ESG 정보 공개를 확대시키겠다. 또 401k 퇴직연금이죠. 거기를 통해서 ESG 투자를 확대하겠다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인류가 그 환경 훼손이라든가 또 기후 변화로 인한 산림이 점점 훼손되고 그로 인해서 야생 동물들과 우리 인류의 전면과 접점이 확대되면서 이른바 인수공통 감염증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사스나 뭐 메르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했는데 이런 거를 경고하는 보고서가 2018년도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WHO에 의해서 이런 보고서들이 다시 주목받게 되면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피부로 그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측면에서 과거에 앞서서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비자를 위시한 이해관계자들이 더욱더 기업에 인게이지를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변화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SNS의 발달을 들 수 있고요. SNS를 통해서 이제는 클릭 몇 번만 하면 기업의 중요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고 액세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8대2의 비율로 나른다고 합니다. 안 좋은 정보를 더 많이 퍼다 나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의 내부 정보들, 과거에는 바깥으로 돌아다니지 않았었을 내부 정보들이 이제는 전 세계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SNS의 발달, 인터넷 발달을 통해서 가능해졌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MZ세대 얘기를 요즘에 참 많이 합니다만 사실 저희 회사는 저하고 부사장만 베이비부모고 나머지가 다 MZ세대입니다. 저는 사실 그들하고 매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고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걸 저는 피부로 느끼는데요. 그게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MZ세대들은 공정한 거, 불공정한 거 사실 많이 따집니다. 못 참죠, 불공정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친환경성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점심때 불편하더라도 텀블러를 들고 나가더라고요. 저희들은 사실 귀찮아서라도 그러지 못하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보다 인식 수준이 높다라는 점이고요. 다양성이라든가 또 형평성 이런 거 중시하고요. 포용성, 소수성에 대한 포용성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이런데 이제 MZ세대들이 각 이제 기업마다 중견으로 등장한 겁니다. 베이비 부머는 이제는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은 time is on their side. MZ세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경제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라든가 소비 패턴, 투자 패턴들이 바뀌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소비도 하고 또 직업도 구하고 또 투자도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자, CSR과 Sustainable Management를 얘기를 하다 갑자기 ESG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다르냐? 뿌리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은 totally different,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느냐? CSR은 기업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브랜드 제고에 효과가 있겠죠. ESG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메커니즘이 바뀌는 겁니다. 탄소세라든가 탄소 국경세라든가 또 투자자들이 이제는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해서 ESG를 잘하면 기업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급소라고 할 수 있는 코스트 오브 캐피탈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함에 있어서도 ESG를 잘하면은 프리미엄을 주고 잘 못하면은 그 기업의 내재 가치 대비 디스카운트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ESG가 시장을 이길 수 있나? 예, MSCI 지표를 보면 설명해주고 있어요. 지난 14년 동안 ESG 지표가 그렇지 않은 지표를 아웃퍼폼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저희가 지난 5년 동안의 주가를 백테스팅 해보면 ESG 우수한 기업이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고요. CFA 협회에서도 ESG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거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최대 연기금인 캘퍼스 역시도 지난 2012년도에 2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파이낸셜 캐피탈만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피지컬 캐피탈, 환경적인 측면, 그 다음에 휴먼 캐피탈, 사회적인 측면을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베터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그러한 유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동학개미에 나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35년 동안 자본시장에서 일을 했고 지금도 사실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가 전략을 짜주고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으로 가봤으면 어떤 기업을 샀어야 됐을까요? 당연히 플랫폼, SNS, 인터넷과 관련된 그런 기업의 주식을 사서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를 했어야 됐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2000년도에 아마존을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아마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수백 배, 수천 배의 수익이 났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20, 30년을 내다본다면 저는 키워드는 넷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50 넷제로를 선언한 국가들이 100여 개 국가에 이르고 있고요. 또 UBS나 OECD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인류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50조 달러 정도의 자금이 이동한다 그럽니다. 그 안에서 뭔가 어퍼튜니티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이 미래의 혁신적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 세대와 혁신을 위한 ESG 투자라는 주제로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님께서 또 좋은 발표해 주셨습니다. 앞서서는 가치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가치를 담은 투자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또 던져 주셨습니다. 자, 다음 발표도 또 들어봐야겠는데요. 다음은 러시코리아 박원정 에틱스 디렉터님께서 미래 세대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행동주의 브랜드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역시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쉬에서 브랜드 윤리와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는 폭스라고 합니다. 에틱스 디렉터라고 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직책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글로벌 에틱스 디렉터의 말을 인용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의 윤리 소비를 통해서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좀 더 나은 곳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 힘을 모으는 그런 역할입니다. 사실 러쉬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ESG 보고 의무 기업이 아닙니다. 투자를 유치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26년간 글로벌리 또 코리아에서는 19년 동안 꾸준하게 지속 성장을 유지해 오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천 마스크를 썼더니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좀 가다듬고. 네.
26년간 또 19년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왔던 그 행보의 비결이 바로 ESG 경영 사례가 아니냐라고 최근에 저를 이 무대에 많이 불러주십니다. 특히 이 코로나를 오롯이 떠안고 얼마 전에 마감한 FY21의 저희 숫자가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3% 매출 증가, 그리고 무려 214%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이 경영 사례가 ESG 실천 사례와 연결될 수 있는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과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그런 15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G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라든가 미래 세대의 설문만 보더라도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한 평가 지표로서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이 ESG 경영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쉬에서는 이 세 가지의 화두를 던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한 번쯤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시거나 누군가에게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화두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자기만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가, 또 흔들리지 않는 비즈니스 철학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러쉬는 확고한 브랜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과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브랜드 비전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길을 잃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는다라는 We Believe라는 브랜드 신념서에 이 핵심 가치 6개를 녹여서 브랜드를 비즈니스를 통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신선한 재료를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거래를 통해서 얻어서 모든 제품을 손으로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고 포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100% 베스트라는 제품이고, 이 중에서 무려 95%는 식물성 원료로만 만드는 비건 제품입니다. 이와 같은 행보를 통해서 저희가 되고 싶은 회사는 성공한 회사보다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좋은 회사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거창한 것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면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에티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ESG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와도 닿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저희 브랜드 비전과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ESG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해석은 바로 전직 그 이노소셜랩의 유승건 이사님께서 강연을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프랑스 경제학자 르네 바세의 이 이론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시장이 필요하잖아요. 이 시장은 사회에 속해 있는 한 구성원의 일부로서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의존하고 있다. 사회는 물리적인 환경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지속 가능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기업은 이 안정적인 또 지속 가능한 행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환경에 해를 끼치는 의사결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아주 명쾌한 해석입니다. ESG 경영을 사실은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전략을 세우시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비즈니스 활동별로 정책을 세워보시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러쉬의 바잉 정책을 한 사례로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브랜드 비전과 결이 맞는 동물권, 환경권, 인권, 에 해당하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준수하게끔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러쉬에는 바닷소금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 혹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천연 스크럽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아주 기특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거대한 염전에서 거래를 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크로아티아 전통 방식의 염전을 고수하고 있는 닌이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로부터 천일염을 얻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280여 종의 철새가 길을 잃지 않고 중간에 쉬어서 짝짓기도 하고 둥지도 틀고 또 밥도 먹고 쉬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휴식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닷소금은 러쉬 제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제 혹시 유퀴즈 보신 분 계신가요?
저희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예인 모델을 활용할 수 없고 저기 TV 광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에게 이런 유퀴즈와 같은 어마어마한 방송에 제한이 올 정도로 인싸들의 성지 러쉬 매장을 대표하는 매니저님이 어제 출연을 하셨었는데 바로 조셉의 손을 씻겨서 바로 그날 동시 접속이라든가 화제가 됐던 그 오렌지 스크럽이라는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환경권을 이어서 동물권에 조명하는 사례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인도네시아 방카루 섬의 알루안이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로부터 최상급 생 버진 코코넛 오일을 구매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지역 공동체는 그 수익으로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는 바다거북이라든가 산호초를 보호함으로써 이 지역의 해양 생태계를 책임지고 있는 역할에 기여하고 있는 거죠. 이 재료 또한 러쉬의 많은 제품에 들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비꽃 향기가 난다고 유명한 저희 보라색 샴푸 데디오를 포함한 제품들에 아낌없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인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마사이족입니다. 이 마사이 여성 공동체에는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그 현실에 직면해 있어요. 이들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비인도적인 전통인 할례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본인의 인권적인 존엄성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알로에를 키워서 저희에게 그 젤을 납품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러쉬의 많은 제품들 중에서도 100% 기부하는 보디 로션으로 유명하죠. 체러티팍과 같은 제품에 넉넉하게 넣어서 판매하고 그 수익을 다시 그 지역 공동체에서 쓰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희는 다시 한번 더 러쉬스러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재정비하기도 하는데요. 2018년에 발표한 글로벌 마스터 플랜이 좀 인상 깊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고객이 필요한 제품만을 만들고 서비스하겠다. 그리고 매장에서도 온라인에서도 꼭 필요한 제품을 팔려고 굉장히 깊이 있는 컨설테이션을 집중하겠다. 그 이유는 저희가 원하는 제품을 판매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정말 필요로 한 제품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꼭 다 쓰시도록 쓰시지 않으면 예쁜 쓰레기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를 고려한 그런 판매 컨설테이션의 그 정책을 가다듬었고요. 두 번째는 화장품 레인지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ESG 사례, 미닝 아웃, 클린 뷰티, 또 비거니즘, 여성 인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착한 기업, 또 다양성, 뭐 다양한 부분에서의 에티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분야에서 넘버 원을 차지해 보자라는 아주 태그 있는 그러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환경 문제,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데 화장품 산업에서 혁명을 일으켜 보자라는 선언이에요. 그 대표적인 제품은 샴푸바를 예시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하나 고체 샴푸바가 250ml의 그 액상 샴푸 3통을 압축한 것과 같은 용량입니다. 2005년에 저희가 이 샴푸바를 전 세계적으로 론칭하면서 현재까지 약 4,700만 개 이상 팔려 나가면서 그 수치가 여러분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다고 하는 태평양 한가운데 거대한 플라스틱 섬이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13배, 한반도의 7배나 차지하는 크기라고 하는데 이 섬에 무려 4%나 차지하는 분량의 플라스틱 병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다 같이 창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실천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죠. 러쉬는 매장에 가면 싸가지가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매년 초에 하는 프레시 세일을 제외하고 할인이 없고요. 1+1, 2+1 증정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V 광고를 할 수 없고 뭐 지명 광고 포함해서 그리고 연예인 모델을 기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희는 옳다고 믿고 있는 브랜드 신념이 담긴 캠페인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그래서 저 같은 에틱스 디렉터가 이런 직업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가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킨 캠페인이 하나 있어요. 바로 모두가 소비에 열광하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일어났던 캠페인입니다. 일부 소셜 미디어를 요즘과 같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중단하기로 선언을 하고 불과 1시간 안에 저희 러시코리아는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포함한 전 매장의 소셜 미디어를 다 셧다운하는 그런 기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한 무브먼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모든 소셜 미디어는 아니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그리고 왓츠앱과 같이 데이터의 조작이 의심스럽거나 특히 미래 세대가 가장 의존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사이버 왕따라든가 외모지상주의라든가 하는 정신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와 같은 캠페인을 펼쳤던 브랜드로서 아주 강력한 책임감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매년 9월, 10월 10일 그리고 이때가 되면 디지털 디톡스 데이로 소셜미디어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오프라인에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자라는 캠페인을 펼쳐온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세계 정신건강의 날에는 특히 청소년의 정신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을 캠페인을 통해서 전개한 바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시 백투 디 올드 스쿨에 아무도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용기 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매장에서는 다시 신문을 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시 고객님들과 눈을 맞추면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뷰티 클래스나 샵파티나 또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같이 어깨를 마주하고 거리 행진을 통해서 법을 바꾸고 올바른 사회를 위해서 뛰어드는 그런 행동주의의 맨 앞에 서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캠페인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연중무휴 여러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블랙팟의 환생이라는 캠페인인데요. 100% 재활용된 PP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용기에 신선한 제품들을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증정은 없지만 캠페인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다 쓴 블랙팟 용기 5개를 가지고 매장으로 오시면 25,000원 상당의 가장 인기 있는 프레시 마스크팩 정품을 저희가 바꿔드리는 그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보내주신 블랙팟은 다시 하나의 새로운 블랙팟으로 환생을 해서 신선한 러쉬 제품을 팔아서 다시 여러분들께 판매하는 그런 자원선순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리아가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도 이 회수량이 아주 크게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코리아에서 걷어들이는 이 블랙팟의 수량은 전 세계 50개국의 블랙팟의 수거 수량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저희가 현재 회수율이 18에서 20% 정도로 낮지는 않지만 내년에는 25%까지 그 퍼센티지를 좀 높이면서 적극적인 그 자원 선순환 활동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1월입니다. 곧 1월은 제뉴얼이라고 하죠. 비건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건과 제뉴얼을 합친 비건이얼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러시는 매년 저희 직원과 고객님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을 해온 바 있습니다. 한 달에 한 주, 또 일주일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비건 혹은 비건 지향 채식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동물들의 목숨 그리고 식량, 물, 에너지 여기에 버금가는 다양한 그런 효과들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캠페인을 알리는 그러한 그 달입니다. 매년 4월이 되면 저희 매장의 상징인 앞치마만 입고 또 저희가 지구의 날에 거리를 나가서 캠페인을 펼칩니다. 바로 불필요한 과대 포장 쓰레기의 문제의 경각심을 알리고 또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생활 속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캠페인인데요.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도 이 캠페인을 멈추지 않았어요. 외주와의 협업도 자유롭지 못한 브랜드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디자인한 부케를 가지고 네이키드 부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구 한 바퀴를 42.19km 디지털 마라톤을 하는 그런 게임을 통해서 총 1,000명의 디지털 마라토너들께서 지구 한 바퀴를 같이 그 기호와 함께 외쳐주셨습니다. 6월이 되면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퀴어 퍼레이더라든가 또 LGBTQ 인권 운동을 위한 기금 모금 캠페인을 펼치기도 하고요. 또 플라스틱 없는 7월에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쓰레기를 줍고 여기서 플라스틱을 분리배출하고 또 플라스틱을 어떻게 우리가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업사이클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코로나 직전에 한 3개월에 저희가 잠깐 그 홀딩을 해야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한 30톤, 그랜드 피아노로 치면 한 60개에 해당하는 무게의 쓰레기를 주었던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산소라던가 탄소 저감이라든가 바이오매스라든가 퍼머컬처라든가 또 친환경 액비 같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 꿈을 꾸시는 그런 청년 사업가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훼손한 지구 환경이나 지역 사회를 복원하고 재생하는 그러한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상금을 수여하는 스프링 프라이즈라는 시상식을 또 매년 했던 것을 최근에는 2년에 한 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동참할 수 있는 캠페인 하나를 소개하고 QR을 소개하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채러티팟,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건데요. 부가세 10%를 빼고 그 판매금 전액을 저희는 채러티팟 통장에 담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역할은 많이 알려져 있는 단체보다 또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에서 후원하는 단체가 아닌 우리의 절실한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그런 단체 활동가 분들에게 마중물 역할의 그 직접적인 기금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께서 동물 실험 반대 에 대한 저희 정책뿐만이 아니라 잔인하고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기술을 더 많이 개발하고 산업계에서 더 많이 보급하고 더 쉽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법안이 굉장히 오랜 시간 거쳐서 어렵게 법무처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하나 있거든요.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QR을 통해서 혹은 러시코리아 홈페이지와 전국 러시 매장을 통해서 이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브런치에 자료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화두를 던지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같이 걸을 동료가 있는가? 그리고 내 곁에서 힘들 때든 외로울 때든 나와 같이 이 여정을 완수할 퍼스트 팔로워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사실 러시가 해왔던 이 사례들은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투자가 되거나 너무 어려운 그런 사례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ESG 경영 또 지속가능 비즈니스가 순간의 어떤 유행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적어도 10년 동안은 투자와 실천이 끊이지 않고 우리가 텃밭을 가꾸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박원정 디렉터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구가 직면한 가장 큰 숙제가 환경오염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찾아가는 아주 똑똑한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